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던 적 있는 제가 만들었던 민법 교재입니다. 이거 들고 오려고 가져왔는데 책이 이렇게 잡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이쪽이 아마 원래 모양에 가깝겠죠? 이것도 많이 늘어났겠지만 근데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여기 안에 보면은 제가 또 정리할 때 깔끔하게 이렇게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페이지 끝에다가 플래그를 붙일 때 페이지 끝에 이게 만약에 페이지면 요렇게 붙여요. 뗐다 붙였다 이러면서 이거 나중에 한번 앞에 나와가지고 구경해봐요. 네, 여기 놔둘 테니까. 이거 만드는데 2년 걸렸거든요.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붙어있더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 판이 나오니까 이건 다 쓸모없는 게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 짓을 왜 했지? 그래서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거는 되게 뭐 강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한테 이 짓을 하지 말라고 제가 다 들고 다니는 교보제로 활용이 되고 있어. 오직 그거를 위해서 안에 내용은 보지 않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책에다가 뭐 하는 거를 다 기록해 놓고 나중에 내가 이걸 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장에 내 머리에 들어있는 거, 객관식이기 때문에 법전조차 못 들고 간다. 그럼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것만 결국 시험장에서 쓸 수 있어요. 완벽주의나 좀 이렇게 꼼꼼한 사람들은 책에다가 적어놓고 내가 나중에 저거를 다 봐야지,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가 뭐예요? 항상 문제가 나와 있어요. 답은 그 안에 있어요. 항상. 그 말은 뭐냐? 이 모든 내용을 다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안에 나오니까. 대신 문제를 푸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눈에 바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바르는 거. 암기를 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헌법 전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 외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뭐 이렇게 다 외워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요? 절대 아니에요. 맨날 나오는 지문만 눈에 바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빨리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개. 다음 중 헌법 전문에 있는 거 4개. 헌법 전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음, 비읍 이렇게 나왔다. 이 중에 뭐 골라라 4개가 나왔어. 그럼 이거 어차피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 중에서 반드시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우리 대한 국민은 있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탁 이거네? 그럼 기역, 디귿, 리을, 비읍이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다. 눈에 바르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눈에 바르는 건 어떻게 하냐? 자주 보면 돼요. 익숙한데? 아닌데?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그냥. 지금은 못 믿겠지만 시험 직전에 가면 여러분들 바로 됩니다. 익숙한데? 아닌데? 탁.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안 익숙한 것들만 딱딱 외우면 되는. 그거는 별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시간에 국민주권론 중에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62쪽에 표에 보면은 인민주권론 마지막에 권력 집중이라고 돼 있고 국민주권론 마지막에 권력 분립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인민주권론은 치자와 피치자가 같아요. 직접민주주의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국가 구성원의 전부야.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사법권만을 갖고 여기는 입법권만을 갖고 여기는 뭐 행정권만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들 그냥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이 입법권 갖고 행정권 갖고 사법권 갖고 다 하는 거지. 이 사람도 다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이러니까 권력이 여기 전체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횃불주권론이 권력 집중이라고 써가지고 1인의 독재자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이 권력을 집중해서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집행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그 마당쇠는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중된 거 아니야. 어차피 그 사람은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일을 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뭐 재량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 그냥 모두가 결정한 일을 하는 거지. 뭐 모두가 사법부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법부에서 야 얘를 사형시키자. 다 같이 오케이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목 베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국민주권론은 뭐예요? 반면에 나수용주권은 이 치자하고 피치자가 약간 선거 때까지는 유리가 돼버리죠. 이렇게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 대표자라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뜻과 반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자유위임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만. 근데 그것이 진정한 의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의사, 국민의 의사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의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겠죠. 여럿에게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게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고 뭐 사법부가 마지막에 심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랑 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주권이. 네. 인민주권론은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게 분리할 수 없어. 얘는 사법권만 가지고 뭐 얘는 행정권만 가지고 이게 안 돼. 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게 권력 집중 그거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아까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방금 있었던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시해도 됩니다. 제 플래그 붙이는 습관이에요. 칠판에 이게 아직 남아있었어가지고. 요즘엔 그렇게 안 붙여요. 그냥 빠르게 붙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붙임. 막. 처음에는 제가 소송할 때도 우리 이제 수사관님들 보기 좋으라고 의견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증거도 그렇게 탁탁탁탁탁 붙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의견서를 낼 때 참고자료 목록에다가 뒤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딱딱딱딱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할 때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플래그를 안 붙여. 자체를 안 하고 있어. 친절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붙여서 낼게요. 자,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 64페이지 4번 들어가겠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기능이나 조직이 권력 분립의 원리에 의해 행해질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권력 분립도 법치국가 원리의 일환이에요. 네, 그렇죠. 인치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권력 분립을 시켜서 그게 막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감시하고 서로 간에.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두 가지 있지 않지만 권력 분립의 원칙, 적법 절차 보장, 위헌 법률 심사 제도, 포괄임 금지 원칙 등 여러 가지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자, 법률 유보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땡땡 유보면 땡땡이가 정해라. 네, 그 내용입니다.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 유보가 핵심적 내용이다. 이 행정작용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기본권 제한은 이렇게 바꿔도 돼요. 기본권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를 요청한다. 법률 유보입니다. 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65페이지에 법률 유보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된다는 꼭 행정뿐만 아니에요. 다. 네. 기본권 제한 뭐든지. 기본적인 규범 영역에서 중요한 결정은 최소한 입법자 스스로 법률로 정하여야 된다. 네.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법자가 하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판례의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쭉쭉쭉 가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밑줄 한번 그어 놓으시고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 밑에 줄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 중요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이것이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이거는 본질적 사항을 정해야 된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의회가 결정해라. 의회가 법률로 결정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부른다. 또
본질적 사항을 정하는 거니까 본질 사항 유보라고 한다. 자, 그 본질적 사안이 뭐냐? 그 다음 판례에 어떠한 사안이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지는 규율 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이 높을수록, 중요성을 가질수록, 또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가 있다. 왜냐? 국민의 대표자들 보고 모여가지고 니네끼리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법률을 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법률을 우리의 대표자 너희들이 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다 가지고 오세요. 인터넷에 듣는 분들은 뭐 문자 보내도 되고 카톡 보내도 되고 카페에 올려도 되고. 재외동포법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 요거는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는 없겠다. 본질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제도에서 밑에 보다 보면 줄근 부분 두 번째 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탄력적이고 기술적 대응을 하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아니,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까지 막 구체적으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이분이, 우리 의뢰인이 뭘 잘못한 게 아니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며칠 전에 특사경에 갔다 왔거든요. 특별사법경찰관한테. 콜라겐 아시죠? 콜라겐이 뭔지 알죠? 뭔가 모르지만 몸에 좋은 거. 그 콜라겐을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요즘에 콜라겐 분말 먹는 거 있잖아요. 콜라겐 분말. 그거 어떻게 만드냐면은 어류에 비늘을 갈아서 만들어요. 어류에 비늘에서 추출해요. 콜라겐 부분을. 그래서 이 콜라겐 분말을 만들 때 어류 비늘이 있는데, 아니, 이게 콜라겐은 분명히 어류 비늘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국내 공장에서 깨끗한 곳에서 콜라겐을 추출했어. 그럼 이 콜라겐은 국내 생산이 맞죠? 국내산이잖아. 그죠? 맞죠? 국내산이지. 이렇게 적었다고 혼동할 여지가 있다는 거야. 왜냐? 원재료 이거를 적어야 된대. 어류비늘 방글라데시산, 아니 뭐 인도양산 뭐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행정법에 거기 표시해 보면은 이거를 지금 이 특사경은 거짓 표시라고 하고 있어요. 거짓 표시.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 소비자에게. 거짓 표시다. 저는 표시 방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원재료, 어류비늘, 인도양 요거 우리가 뒷면에 적어놨었어. 뒷면에 이건 적혀있어요. 근데 앞페이지 표시에 국내산이라고 돼 있는 거야. 나는 이게 분명히 콜라겐에 대해서는 국내산이 맞습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왜 얘기하냐? 자, 이 원재료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원재료를 이렇게 적는 거에 대해서 국회가 결정할 필요 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네? 원재료 어류비늘 인도양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를 국회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아무나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죠? 그냥 뭐 해양수산부나 뭐 이런 걸로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둘 게 아니고, 이게 원재료 어류비늘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다 표기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법률로 정하면 국회가 그걸 언제 통과시키고 언제 바꿔요.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분명히 이분 이렇게 표시했는데 다른 데서 파는 막 되게 큰 막 제약회사들에서도 콜라겐 분말 엄청 나오는데 거기 다 국내 가공, 국내 생산, 국내 가공, 이거 다 무혐의,
얘네 다 무혐의였고 심지어 국산도 무혐의예요. 근데 국내산이 왜 죄가 되냐고 거짓 표시라고 지금 제가 엄청 뭐라고 하고 있지. 콜라겐은 그 뒤에 분명히 다 써있지 않느냐. 의료 비늘은 인도양에서 갖고 왔다고. 앞에다가만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중요한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중요하다. 이런 게 무슨 본질적 사항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기 쉬우라고. 수출입 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뭐 중요해 이게. 그죠?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는 탄력적이고 기술적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원산지 표시 뭐 신속히 대응 이러면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 이걸 말을 바꿀 수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 복리, 뭐 보건,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원산지는 국회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말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헌재가 뭐라 그랬는지만 보면 되는데. 원산지 표시 중요하지 않다.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이건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의회 유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수출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 의회 유보 위반 아니다. 기억하시면. 다음 판례에 이게 고 백남기 농민한테 이 경찰이 살수차 가져와가지고 물 뿌렸는데 혼합살수라 그래가지고 최루액을 섞어요. 눈물 나는 그거를 뿌린 거에 대한 그 판례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는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 있는 중요한 법규적 사항은 최소한 법률에서 정해야 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 사건 대통령령 등의 아무런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살수차를 이용한 혼합살수 방식을 규정하는 이 사건 조항 지침이 있었거든요. 이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네, 맞아요. 아니 사람한테 최루액을 섞은 물을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수압으로 뿌릴지 적어도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집시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데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이 그런 법률의 근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지침을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자, 혼합살수 위반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건이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게 쉽게 말하자면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왜냐하면 이만큼 아파트 단지 전체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전부 동의를 해야 되잖아. 이런 요건들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얘네 갑자기 난 전혀 재건축과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데 저놈들이 내 집을 부실 수 있잖아. 잘못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누가 정해야 돼요? 법률로 정해야 돼요. 국회가. 그런데 그런 걸 안 하고 너희들의 자치규범에 따르도록 해? 이러면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자치규범을 동대표와 눈빛을 교환한 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정하면 어떡할 건데. 그죠? 이런 거는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3분의 1만 동의해도 우리 재건축할 수 있다? 안 되지. 그죠? 자, 66페이지 법치국가 원리하고 신뢰보호 내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나왔죠. 법치국가는 당연히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법적 안정성이 필요로 같아요. 근데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예측이 가능하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함부로 소급입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을 나중에 정해. 그래놓고 그거를 과거로 소급을 해가지고 과거의 법률 내용에 사실관계에 적용을 한다. 이게 소급입법이거든요. 그 소급입법이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야 되겠죠. 다 과거의 일을 왜 그렇게 해요? 그 신뢰 보호가 안 되잖아. 법적 안정성이 없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게 합법이지만 갑자기 내일부터 이게 불법이 됐는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하겠어. 근데 어제 마셨던 자들도 처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뭘 해야 돼?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중에 처벌받을지를 모르는데 뭘 해야 돼요, 그죠? 전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은 중요해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이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챕터에서 배우는 거예요. 한 번씩 볼게요. 신뢰보호 원칙에 의의,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죠.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법률 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되고 판단되어야 된다. 뭐야 이거? 뭐 그냥 지워요. 이거 무슨 말이야? 왜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헌법상의 원칙이다. 뭐 이러면 되지. 이게 뭐야? 죄송해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여 국민들이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절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신뢰나 기대가 뭐 별로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조차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거는 아니다. 실망. 야, 내가 지금까지 세금도 잘 내고 그랬는데 설마 언젠가는 이 법이 계속 유지가 돼서 계속 집값이 오르겠지. 근데 다음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막 때려잡아서 집값이 드디어 떨어져. 너무 실망했어. 그거를 신뢰보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공익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단순히 실망. 내가 뭔가를 어떤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실망하는 것까지 헌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안해. 끝이지. 그냥 미안해. 실망했다니. 미안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망. 미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너무 이거는 틀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틀리면 진짜 지금 약간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용어적으로 이렇게 실망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까지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다.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의 파생 원칙인 신뢰보호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 이제 제안하는 거죠. 이제 슬슬 시동 겁니다.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규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가 그 법규나 제도의 개정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상실된 신뢰의 근거 및 종류와 신뢰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과 개정 규정이 공언하는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다 필요 없고 비교 교량해라. 과잉금지 원칙.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현존 상태의 지속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인정될 때는 신뢰 쪽을 보호해야 된다고 결정할 때는 규범의 정립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 꼭 입법자가 아닐 수도 있거든.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규범을 만든 사람. 법률이면 국회일 거고 대통령령이면 대통령이겠죠. 총리령이면 총리겠지. 그 규범의 정립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그 신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이 판례 좀 기억해 놓기 바래요. 이게 그냥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의 개정 시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걸 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말이 길어지면 이제 조금 바꿨을 때 헷갈릴 수 있죠.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으로서의 신뢰보호. 이
주관적 측면, 객관적 질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관적 측면이 뭐냐? 아까 법적 안정성이 뭐예요? 예측 가능성. 그건 누구한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죠? 국민한테 부여하죠. 그러면 그 국민이 그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신뢰를 하게 되죠. 국민이. 이게 주관적이에요. 네. 내가 국민이 그 사람 개인이 스스로 신뢰를 갖게 된다. 법치주의의 주관적,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뢰 보호가. 반면에 객관적 요소로서는 뭐냐? 그럼 이제 좋은 말이지.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 법적 평화를 의미.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법은 이렇게 예측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 질서라는 거예요. 자, 소급입법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은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신뢰보호의 원칙상 소급입법을 금지할 수 있어. 근데 어떤 소급입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 것은 아닐 때가 있죠.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소급입법은 진정한 소급입법과 부진정한 소급입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진정 소급입법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물을 마셨다라는 생수를 마셨다.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셨다. 마심이라는 오늘의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뒤에 가서 이거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진정소급입법 금지예요. 그렇죠? 진정소급입법이에요. 한편 자, 페트병에 생수를 마신 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어. 예컨대 페트병에 생수를 마시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니까 페트병에 생수를 안 마시고 있어. 그런데 어떤 애가 5년이면 그 공소시효가 몇 년이지? 7년인가? 형사소송법 7년이죠. 맞나? 7년이라고 해볼게요. 7년의 공소시효 동안 내가 옛날에 7년 전에 페트병에 생수를 마셨는데 이러면서 숨어 다녔어. 막 숨어 다니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 7년이 되니까 이제 그때 내가 7년 전에 페트병에 생수 마셨다고 한번 얘기를 해야지 언론에 나가서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이거에 대해 공소시효를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라고 말한 거야. 그럼 얘는 3년 동안 더 숨어 다녀야 되죠. 하지만 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걔네들한테는 야 이건 어차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야. 너 이거 내가 7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는 너 아직 확정 안 됐잖아. 너 아직 공소시효 만료가 아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일부러 실존하는 법률로 예를 안 들었어요. 헷갈릴까 봐 나중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법이니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존하는 법이 아닌 걸로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페트병에 생수를 못 마시면 처벌한다는 가상의 법률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인 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 진행 중인 것들을 바꾸는 거를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해요. 부진정 소급입법. 진정한 소급입법이 아니야. 완성된 권리를 뒤에 가가지고 뭐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죠. 자, 이렇게 페트병에 생수 마신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이걸 뭐라 그러죠? 실체적인 형법이라 그러죠. 처벌, 죄와 형을 정하는 거, 죄형 법정주의. 이게 실체법이에요. 반면 이렇게 공소시효 같은 거를 정하는 걸 뭐라 그러죠? 형사소송법에 나오죠. 절차법이에요.
우리 행위시법주의 할 때 그 행위시는 뭐죠? 범죄 행위시예요. 범죄 행위시. 실체법에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치? 옛날에 죄가 없는데, 그죠? 옛날에 죄가 아니었던 거를 뒤에 가서 죄를 만들 수 없다. 행위시에 죄가 안 되는 거를 나중에 죄를 만들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은 진정소급 입법이다.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이런 실체법에는 행위시법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절차법에서는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재판을 하는데 지금 법을 따라야지. 걔에 대해서만 옛날 법을 따라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차법은 당연히 재판시법주의예요. 원칙이. 같은 말입니다. 절차법, 재판시법주의이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네. 실체법, 행위시법주의이기 때문에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다 맞는 말이에요. 네. 다 같은 말이에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 뿐이죠. 형사소송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실체법이란 뭐냐? 죄와 형을 정하는 법, 그거. 이런 행위가 처벌된다. 얼마로 처벌된다. 그게 죄형 법정주의거든요. 그 실체법은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나중에 개정된 법이 걔한테 더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절차법은 재판시법을 따라야지. 지금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법.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라는 건 절차법인데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으면 그 사실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절차법은 안 됐으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앞서 완성된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이냐 부진정소급입법이냐가 나눠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완성된 사실관계를 뒤에 가서 뒤집는 진정소급입법은 신뢰의 관점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불허가 원칙.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무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엄청 커다란 공익이 문제될 수 있어. 뭐 그런 예가 몇 번 있습니다. 하나, 두 가지 정도 지금 우리 법에서 예를 들 수 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 국법상 걔네 그때 일본법에서는 그게 걔네가 잘하는 거야. 이거를 다시 소급해서 해야 되겠죠. 걔네가 친일해가지고 얻은 재산도 뺏어야 되겠죠. 다 소급입법이야. 이런 게 대표적인 예고. 또 하나, 뭐 세 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그 4.19 혁명 때 막 그걸 해가지고 했는데 걔네들한테 처벌하는 법률이 만약에 없었다. 그런 거 해야 되겠죠. 4.19 혁명은 우리나라에서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심히 중대한 공익,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도 급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급은. 또 5.18. 네. 그 정도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광주에서 학살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을 약간 소급입법이든 뭐든 하더라도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아주 심히 중대한 공익, 그 정도 인정이 되겠죠. 판례에 없는 내용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조주빈이 박사방이 나타나서 야, 저놈들 저거 엄청 나쁜 놈들이네 해가지고 법을 개정을 했죠. 법률을 이미 다 잡아놓고. 그럼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소급입법을 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고, 걔네들 거를 적용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를 만약에 한다 아니다 했을 때 그게 과연 아까 앞서 이야기한 친일 그것만큼 중대한 엄청난 공익이냐?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할 걸로 봐요. 왜냐, 이게 특히 죄형법정주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하나하나를 뭐 문제 삼는다기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진정소급입법이 불가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소지, 옛날에는 소지만 처벌했는데 이게 시청까지 처벌하게 바뀌었잖아요.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하잖아.
그 단순 시청자들에 대한 그 엄청난 걔네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소급입법이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판례에 없는 거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정소급입법 여기 보시면 진정소급입법과 이미 진행 과정이 끝난 것과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이 있다. 자, 헌법 13조 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표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한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신뢰보호 원칙은 규정이 없다 그랬죠. 법치국가도 없고. 근데 소급입법 금지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 13조 2항의 소급입법 금지는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빠진 부진정소급입법은 뭐가 되냐? 그냥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만 검토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급입법이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입법이냐 아니냐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 원래 그거는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 다시 갈게요. 자, 신뢰보호의 일환으로, 신뢰보호가 말하자면 더 큰 개념이죠. 더 큰 개념이야. 신뢰는 보호돼야 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돼야 돼. 근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 소급입법 금지라는 게 있어. 이게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부분.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소급입법 금지 헌법상 규정에서 얘기하는 거는 진정소급입법만이래.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부진정소급입법이 남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야? 신뢰보호 원칙 적용해서 판단해보면 된다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면 이거 안 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이고, 그죠?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인 거고. 이렇게 말로 하다 보면 말이 잠깐 이게 이거일 수 있는데 적어놓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신뢰보호가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소급입법 금지 명시적 규정이 있는 소급입법인데 이건 진정소급입법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부진정소급입법 부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그것이 소급입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가지고 나오세요. 자, 진정소급입법 계속 보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본문, 이것도 판례 내용이에요. 제 책은 거의 다 판례 내용 지문들을 그대로 그냥 본문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박스 없어도 다 판례예요. 거의 조문이거나 판례거나.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서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 사실관계를 사후 입법을 통해서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 여기 밑줄,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야, 저 친일한 놈들은 언젠가는 저거 대한민국이 우리가 광복이 되면 저놈들은 아주 다 죽어버리겠지? 다 예상할 수 있었죠. 소급입법 충분히. 그죠?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또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의중대한 공익, 나라의 존립과 같은 심의중대한 공익성의 사유가 있다면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다. 진정소급입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 원칙은 불허,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허용. 예가 있다 그랬어요. 친일,
4.19, 그 다음에 5.18. 밑에 판례 첫 번째 거는 그냥 매우 엄격하게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현황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 이거는 뭐 당연하죠. 자, 두 번째 판례 이거 보실게요. 언론중재법 시행 전에는 뭐 요로 해가지고 정정 보도의 책임을 세 번째 줄에 부담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부칙 조항 때문에 정정 보도 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심리 절차에 관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 조항이 정했네. 소급 적용하래요. 정정 보도 청구권. 그러면 뭐예요? 이미 종료됐지. 보도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징정소급 입법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특단의 사정도 없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 정정보도 청구권의 성립 요건과 심리 절차를 이미 정해진 끝난 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다음 주택법에서 하자가 발생한 시점 세 번째 줄에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하라 해서 하자가 이미 전에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구법에 따르면 10년의 하자담보 기간 내이지만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 기간 신법에 따른 이 1 내지 4년의 하자담보 기간이 이미 경과되어 버린 경우 구법 질서 아래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 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자, 내용이 주택법 뭐 이런 거 하자담보 기간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냥 이럴 때 방법이 있어요.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이다. 그러면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그 다음에 구법 질서 아래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 청구권 이미 형성됐어 권리가.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신뢰를 헌법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그냥 진정소급입법일 때는 헌법재판소가 왔다 갔다 써요. 어차피 얘도 소급입법 금지도 신뢰보호 원칙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 표현을 써요. 진정소급입법일 때는. 자, 이게 뭐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언제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잠정 적용하되 언제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얘기 나왔던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왜 하냐? 원래 위헌 결정을 하면 그 순간 위헌 결정 선고 시 바로 법률의 효력이 날아가 버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조금 이 법이 필요한 경우들 그거를 다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적 이탈 크 땡땡씨 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봤던 그 사람 같은 거 그 사람의 개별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그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근데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심히 중대한 공익이 있어요. 병역 의무 이행 등이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조화하는 방식으로 그 입법자가 사안을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헌성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그렇게 위헌성이 발생이 된 건데 만약에 그 규정 자체를 다 날려버리면 위헌으로 선언해버리면 나머지 애들 아까 그 3개월 그게 적용받는 게 타당했던 애들 있잖아요. 군대 가야 되는 애들 걔네들이 싹 국적 이탈해버릴 거 아니야. 그 법률이 무효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계속 적용하되 언제까지?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야 되는 이유예요.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국회 보고 개정 시한을 정해줬는데 국회가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법률을 안 만들었어. 그러면 법률이 없어져 버렸겠죠. 자, 이 케이스가 딱 그거예요. 맨 마지막.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선 입법을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2009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다 제한받지 않고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국회가 다시 개선 입법을 했다면서 야, 줬던 퇴직연금 다시 갖고 와 라고 하면 이미 줬던 거니까 이미 발생한 권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야? 국회가 개선 입법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한테 네 받아갔던 그거 돌려줘 할 수 없다. 네.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이건 진정소급입법이죠. 이미 받아간 돈이니까 뭐예요? 재산권이야. 네. 퇴직연금. 그거를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거 68페이지 그 다음 부당 환급받은 세액 써 있는 그 판례 있죠. 이런 게 제가 한번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쪽 라인 정하고 딱 가다 보면은 내 귀에 거슬리는 거 언제가 나하고 안 맞는 결정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나중에 편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쑥 가다가 탁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이걸 다시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하고 있었다면 틀리는 건데 내가 나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조금 반하는 애야, 나의 사상에 반하는 애야라고 기억해놨던 애들은 비게 보면 딱 떠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딱 떠오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결정문이. 네. 저는 옛날에 이런 것들만 외웠어요. 이런 것들만. 공부할 게 너무 많았으니까. 자, 부당 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개정 조항을, 자, 세액을 부당 환급을 받았대. 세금을.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용역이나 재화, 뭐 중요한 말 아니에요. 용역이나 재화 같은 거 했을 때 부가가치세라는 걸 내요. 우리 부가세 별도 많이 하죠.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냅니다. 근데 어떤 사업장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업장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건 재화를 팔았어요. 그러면 이 파는 사람들도 100원짜리면 110원을 이 사람한테 줬겠죠. 10%니까 부가세가.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얘네 그 사업장에서 필요한 뭐 식탁이나 뭐 이런 거 샀어. 그러면 그 가구업자한테 얘도 이거를 사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매입이라 그래요, 매입. 그러면서 110원을 줬어, 또. 그럼 얘는 이제 가구를 줬겠지. 여기서는 재화를 주고 돈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얘는 10원을, 부가가치세 10원을 받아놨지, 소비자로부터.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또 소비자가 돼가지고 썼죠.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내가 지금 국가에다가 받아놨던 거 내야 될 게 더 많으면은 돈을 내는 거고, 받을 게 더 많으면은 돌려받는 거예요. 사업자가 매입에 지출한 부가세는 원래 여기다가 맡겨놓은 거잖아요. 얘가 국가에 내. 그런 다음에 얘가 돌려받아. 매입에 썼던 부가세니까 사업자용으로 돌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받을 게 더 많다라고 하면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서 가라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 실제로는 가구를 산 바가 없는데 세금 계산서를 허위 발행했다. 예컨대. 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죄라는 죄예요. 근데 조세범처벌법 위반인데 이거 해가지고 받았다. 당연히 얘는 10만 원을 원래 돌려받으면 안 되는 애죠. 이쪽 빼고 10만 원을 돌려받으면 안 되는 애인데 10만 원 받았단 말이야. 이거를 강제로 징수하는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부당 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이걸 만들었어. 응? 지금 제가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은 거는 이게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부분을 적용했는데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네가 부정한 전년도에 10만 원 대신 몰래
잘못 받은 거를 그 다음 연도에 발견했어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잖아,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 입법이래, 이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어.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건 아까 그냥 예시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미 받았잖아, 돈. 받았는데 그거를 왜 뺏어가? 새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받았을 당시에는 부당하게 돌려받은 세액을 강제로 가져가는 절차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 가서 만들었으니까 진정소급 입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얘가 이 짓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언젠가는 국가에다 돌려줘야 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걸로 진정소급 입법의 예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제 생각이랑 전혀 다르게 이거는 진정소급 입법을 하여야 할 매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보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판례들은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뭔가 나의 사상과 다르니까. 뭐 여러분들은 이게 사상이 맞으면 그냥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야, 이거 진정소급 입법이잖아. 줬던 거에다가 이자까지 다 붙여가지고 받아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받으면 안 되지, 이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어서 그냥 판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 친일재산아. 친일재산이면 진정소급 입법 얼마든지 가능해야지. 맨 마지막 줄에 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지만 13조 2항에는 반하지 않는다. 진정소급 입법은 해당한다? 유형. 근데 소급 입법을 금지하는 13조 2항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부진정 소급 입법. 자,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 진행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인 상태가 항상 현재랑 동일할 거라고 볼 수는 없지.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3조 2항에 있는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있잖아요.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그게 진정 소급 입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헌법에 있는 명시적 규정인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되려면 진정 소급 입법이어야 된다. 부진정 소급 입법은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걸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신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에 위반하면 그거는 신뢰보호 원칙으로 규정은 없지만 위반된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69페이지 판례를 보시면 부진정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왜냐? 국가가 항상 그 법 상태가 존속될 거라고 국민한테 그렇게 볼 사안이 없어.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개정 절차가 있다는 건,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다는 건 언제든지 법률은 개정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판례도 그렇지. 판례도 이게 꼭 대법원의 판례가 이거야, 그거를 우리가 항상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재의 판례를 너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판례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게 법조인이고 여러분들이 경찰 하다가 나중에 수사관 하시다가요, 내가 봤을 때 이거 판례 태도가 이거지만 얘는 무조건 처벌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 판례 바뀔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이유를 잘 쓰세요. 이러이러해서 이놈들을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한번 이거 검사님도 한번 진행해 주세요. 기소해 주세요. 그래서 판례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 좀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이, 이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거 죄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잘라낼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경찰분들한테 그런 걸 좀 원하거든요. 과장님이 반대하시든 팀장님이 반대하시든 뭔 상관이에요. 한번 얘기는 해봐야지.
그런 다음에 팀장님이 너무 반대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팀장 된 다음에는 저거 꼭 한번 해줘야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이 반대해서 수사과장이 반대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내가 과장 되면은 조금 언젠간 저거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 마음속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네. 그런 태도가 진짜 법치주의의 발전 아닌가 싶어요. 자, 69페이지.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표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뭐 어려운 말이지만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면 안 된다.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한다라는 뜻이 입법자가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법률을 만들어 놨구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다. 그 법률이.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 국법관계 내지 마지막 줄로 점프. 국법관계 내지 국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국법상의 기대이익, 이익 뭐 이런 거예요. 기대한 거. 또 국법상의 질서를 기대한 거. 거기서 그냥 기대했던 것까지 우리가 보호해줄 필요는 없어. 헌법 제13조 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표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고 부진정 소급입법은 총례법조산세 존수 신뢰한 청구인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헌법상 소급입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헌재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신뢰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뭐 부진정 소급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부진정 소급입법을 하는 경우에도 그냥 가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교량 형량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헌재가. 그러면 입법자의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신뢰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걔네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신뢰를 갖고 있는 애들을.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다? 유예 기간을 둔다. 아이고 글씨 깨끗하게 써야 되겠다. 대표적인 예가 뭐다? 적용에 유예하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새로운 법률을 부진정 소급입법을 해놓고 유예하는 기간을 좀 둬. 이렇게 바꿀 건데 너네 앞으로 5년간은 지금 하던 대로 해도 돼. 근데 5년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안 돼. 미리 5년 전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가 한 5년 정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유예 기간을 두는 거, 경과 규정을 두는 거, 이런 거 아주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입법자가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 또 기존의 법률이 적용되던 사람들한테는 옛날 법을 한다. 언제까 이게 경과 규정을 두는 방식이 이게 첫 번째가 있고 유예기간 경과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방식이 국법 질서에 따른 사람들은 그냥 국법으로 간다. 국법 적용하겠다. 국법 적용자들은 국법 적용. 국법 적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제는 판사를 그냥 사법연수원만 졸업하고 바로 나온 얘네들, 어린 얘네들이 판사랍시고 법대에 앉아서 막 그 사회관계를 오랫동안 살아온 뭐 사람들의, 당사자들의 그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죠. 바람직하지 않죠. 너무 어린 애들이 잘 모르는데 사회를 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집도 한번 사보고 이런 애들이 뭐 전세권 뭐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10년 정도 법조 경력이 있지 않으면 이제 판사에 임관되지 못해 라는 규정을 새로 만든 거예요. 법원조직법에. 판사는 이제 앞으로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어야 돼. 근데 바로 들어오면 너무 저거 하니까 뭐 3년, 5년, 7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경과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있던 애들, 이 법이 이제 적용됐던 게 2011년인데 이미 여기 뭐 한 8월쯤에 이미 이때 법이 바뀌어. 몇 월이지? 우리 거에 있거든요. 72페이지에 위에 거 보면 2011년 7월 18일이 법 바뀐 날이에요. 법원 조직법이 개정된 거.
7월 18일. 2011년 7월 18일에 이렇게 법원 조직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때 이미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도 너네 이거 적용돼서 이제 3년 경력 없으면은 바로 판사 안 돼. 이때는 바로 첫 해는 3년, 그 다음에 뭐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5년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연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바로 안 돼 이러면 얘네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 분명히 졸업하고 나서 판사 되는 게 내 목표였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가지고 판사를 못 되게 만들었어. 얼마나 억울해. 그죠? 이 사람들이 연수원 42기거든요. 그래서 그 판례를 우리가 42기 판례라고 불러요. 이미 들어와 있는 애들. 그 바로 밑에 비교 판례가 있어. 그게 누구냐? 43기거든요. 43기랑 44기들이 낸 거. 이거 43, 4기 판례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억울하잖아. 나 이미 사법연수원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2년만 하면은 바로 법관이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법원조직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신뢰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71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판례 부분인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즉시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법연수원 2년차 등과는 구별이 된다. 이때 2년차가 이제 41기예요. 41기. 얘네하고 갑자기 차이가 발생해버린 거야. 아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작년에 들어왔냐 올해 들어왔느냐의 차이 때문에. 억울하겠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국법 적용한다. 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42기는 국법 적용하고 43, 4기는 이제 신법 적용해서 3년 안 있었으면 판사 못해. 이때 첫 해는 3년.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자, 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좀 10분만 쉴게요. 좀 짧게 쉬고 11시 반부터 3교시 들어갈게요.